안녕하십니까? 책벌레에서 방송하는 책읽지라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좀 스몰 토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헐레벌떡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마이크 샀는데 이거 지금 되나요? 되나요? 좋은가요? 네, 오늘부터 좀 더 음성이 커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파스타로 맛보는 후루쿠룩 이탈리아 역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파스타를 먹으면서 진행하고 싶었으나 이 시간까지 오는 파스타집이 없는 관계로 네,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배고픈 시간에 배고픈 파스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성님, 상수님, 승현님 반갑습니다. 네, 경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마이크 잘 들리나요? 지금 그동안 왜 계속 사놓고 못 썼냐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그래서 막 설명서를 열심히 읽어보니까 선에 이렇게 그림이 3개짜리 이렇게 선을 꽂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바꿔봤더니 잘 되네요. 네, 자꾸 장비욕이 생깁니다. 카메라도 사고 싶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파스타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소개를 할 건데 이 책은 사실 파스타 이야기를 가장한 역사 이야기에 어제는 좀 가까웠고요. 오늘은 좀 다양한 파스타에 대한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 이야기, 좀 저는 세계사를 고등학교 때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못 접했던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좀 재미있고 쉽게 설명을 해줘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경진님 책 읽긴 해야 되는데 습관 들이기 쉽지 않다고 그냥 책 읽지라를 들으시면 됩니다.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책을 안 사도 책을 읽은 것처럼 네, 그렇게 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님, 이탈리아에서 큰 지진이 났다는 소식이 있다고. 저는 뉴스를 못 보고 들어왔는데 그런가요? 이탈리아에도 지진이 나나요? 이따 끝나고 한번 방송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들려오는 소식이 있다면 이창에 산분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의 책 여행 이탈리아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읽어드릴 수 있는데 밤새라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재미가 없을까봐 재미있는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예쁜 표지에 오늘도 파스타로 맛보는 후루쿠룩 이탈리아 역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꾸 제가 처음에 고정을 잘 안 하면 방송 중에 쉬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본 작가인 이케가미 슈니치인데 이분은 알고 보니 어제 읽을 땐 몰랐는데 역사가셨어요.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굉장히 쉽고 재밌게 들려주는데 파스타 이야기와 더했구나. 어떤 분인지 잠깐 살펴볼까요? 56년에 일본 아이치현에서 태어났다. 도쿄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프랑스 국립사회과학 고등연구원에서 유학했다. 현재 도쿄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럽 중세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 음식이나 신체, 여성, 마녀 등 대중적이고 흥미로운 키워드를 통해 역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 분석한다. 주요 저서로는 과자로 맛보는 와사가삭 프랑스 역사, 마녀와 성녀, 동물 재판, 로마네스크 세계론, 놀이의 중세사, 이런 재미있는 주제로 책을 역사와 함께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림은 우리나라의 김명원 님이 그려주셨는데 저는 그림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마치 그림책처럼 있는데 오늘은 문명교류와 어제는 계속 미래관에서 얘기했다면 다양한 파스타 재료들과 함께 그 요리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스타와 어우러지는 소스와 건더기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오늘날에는 파스타의 맛을 내기 위해 토마토 소스, 미트 소스, 마늘, 고추와 올리브유 등을 중심으로 여러
오늘 왜 이럴까요? 삑사리도 나네요.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맛내는 방법이 다양해진 것은 아주 최근이랍니다. 중세부터 근래까지 파스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양념했을까요?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국수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고기, 거세한 스탁 등 브로도나 아몬드 밀크에 넣고 오랜 시간 삶기 때문에 그런대로 맛이 났던 거죠. 수탉을 거세하는 이유는 근섬유가 가늘어져 육질이 좋아지고 지방이 많아져 맛있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때 파스타에 국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콩소메, 즉 브로도 리스트레토나 육수를 넣습니다. 브로도나 아몬드 밀크에 잘고 가는 파스타를 넣어서 만든 스프 파스타는 졸아불어 죽 비슷한 것이 되었지요. 오늘날 일반화된 파스타 아시우타는 점점 인기를 얻어갔습니다. 스프 방식으로 만드는 파스타는 18세기를 지나서까지도 계속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중세의 파스타에는 치즈가 듬뿍 들어갔대요. 다만 맛과 영양을 고려해 파스타에 치즈를 뿌리는 습관은 꽤 일찍부터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치즈와 파스타는 기원 후 1000년쯤부터 이미 어울렸던 듯합니다. 토마토가 보급되기 전에는 반드시 치즈를 듬뿍 얹고 때로는 후추나 다른 향신료를 뿌렸습니다. 치즈는 강판에 잘게 갈기도 하고 슬라이스로 얇게 썰기도 했던 듯해요. 치즈 중에서도 가장 세련된 종류가 파르미자노 레지아노, 파마산 치즈였습니다. 치즈가 생산되는 도시 파르마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마찬가지로 치즈 산지인 피아젠차와 로디에서 이름을 따온 피아젠타노와 로디자노 치즈도 유명했습니다. 중부와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양젓으로 만든 페코리노가 틀림없이 주류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15세기부터 버터를 넣기 시작하면서 치즈는 한층 부드러운 맛을 띠게 됩니다. 또한 나폴리 남쪽에서는 중세부터 올리브유를 넣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대항해 시대가 도래했고 이때부터 재료가 다양해집니다. 물이나 우유, 브로도에 면을 삶아 치즈를 얹어 먹었던 중세의 파스타와 맛이 월등하게 다채로운 오늘날 파스타를 비교해보면 대항해 시대에 신대륙에 들어온 새로운 음식 재료가 파스타 역사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대항해 시대는 15세기 말에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건너 서쪽으로 항해하며 인도에 도착하리라 믿고 스페인 여왕 이사벨 1세의 지원을 받아 출항해 1492년 신대륙, 즉 중남미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유럽의 열강은 앞다투어 세계 각지의 선박을 파견해 자원을 개발하고 조직적인 통상망을 형성하는 등 식민지 지배에 매진해 갑니다. 네, 경희님 이거를 보면은 그 이탈리아 역사도 아실 수 있어서 더 여행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6세기 전반에 세계를 분할하고 신대륙을 지배한 나라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인도의 고아나 말라카 등지에 기지를 세우고 인도양 통상권을 주도하며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카리브해 섬들과 중남미 대부분을 차지해 그곳에서 채굴한 금이나 은을 본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수입해 플랜테이션으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사탕수수 외에도 다음에 설명할 감자, 옥수수, 카카오 등을 유럽으로 전파한 덕분에 유럽의 음식 문화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지요. 굉장히 식민지 문화의 시작이 되었던 거지요. 콜럼버스인가요? 그림 예쁘죠? 뒤늦게 가세한 이탈리아.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비롯한 열강이 이권을 챙기느라 중남미나 태평양 도서 지역을 누릴 동안 이탈리아는 열강에게 국토를 지배당하는 딱한 상태에 놓여 있었답니다. 우선 지중해에는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이 진출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1453년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겼죠. 1517년 이집트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린 오스만 제국은 이집트까지 장악해 이슬람 세계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고 지중해와 흑해, 에게해에 통제권을 넣습니다. 이탈리아의 도시 상인은 술탄, 오스만 제국의 군주의 허가를 받아서 통상을 계속하지만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또한 신대륙의 발견으로 항해 경로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바뀌면서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를테면 아시아의 향신료 무역을 둘러싸고 포르투갈은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향하는 신항로를 이용해 인도양 무역을 독점합니다만 이 독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동지중해를 경유해 아시아로 가는 옛 항로가 부활하지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과 우호 관계를 맺은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 교역을 거의 독점해버려서 이탈리아 항구도시 활동은 미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베네치아, 제노바의 영화도 쓰러지고 대항해 시대에 뒤늦게 가세한 이탈리아는 유럽 경제의 나고자가 되고 말지요. 이탈리아 귀족은 상업에서 손을 떼고 토지 경영으로 이윤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요컨대 상인에서 지주로 변모해 간 것입니다. 15세기 중반 이후 남이탈리아의 나폴리 왕국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 식민지가 되었고 이로써 이탈리아는 스페인 경제에 합류하게 됩니다. 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얘기일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예쁘죠? 책이 다 이렇게 그림책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스페인이 남이탈리아를 지배하는 체계는 스페인 계승전쟁으로 인해 부르본과 왕가로 교체된 후에도 일시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1861년 이탈리아가 통일을 이룰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의 도시는 나폴리 왕국이나 시칠리아 왕국의 모직물 같은 각종 상품을 수출하고 밀을 비롯한 식료품이나 원료를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통일 이후 분명히 드러나는 남북 문제, 즉 남쪽이 경제적으로 북쪽에 종속당하는 구조는 이미 이 시기부터 조짐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이탈리아의 도시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북부와 중부 같은 자치도시로 발전할 여지가 없었으며 북이탈리아처럼 도시가 중심지가 되어 주변 농촌 지역을 지배하는 도시-농촌의 관계도 없었습니다. 스페인의 지배는 남이탈리아 농민을 가난으로 몰아넣은 불행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페인을 통해 신대륙에 새로운 식재료가 들어와 음식 문화는 덕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재료, 고추입니다. 네, 진호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범님은 이태리 여행 시에 파스타가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먹게 되는데 파스타보다 맛있는 음식도 없는 것 같았다고. 네, 여기도 보면 파스타가 사실 오늘 계속 얘기하겠지만 농민의 음식이라고 나와요.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장래 이탈리아 요리의 총화로 떠오르는 몇몇 향신료가 새롭게 얼굴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신참 향신료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고추입니다. 올리오 페페론치노라고 마늘, 올리브유, 빨간 고추를 넣은 가장 기본적인 조리법, 알리오 올리오는 많이 아시죠? 그 파스타를 비롯해 현대 이탈리아 요리에서 고추는 토마토와 더불어 필수 양념입니다. 둘 다 대항해 시대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어왔지요. 이런 내용은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고추는 토마토와는 달리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탈리아인의 식습관에 적응해 16세기에는 일반적으로 보급됐습니다. 후추와는 달리 고추는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남부에서는요. 그래서 곧장 재배를 시작했고 민중은 일상생활에서 고추를 향신료로 썼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이탈리아는 고추의 산지이며 요리에 고추를 많이 넣는답니다. 그러면 영범님 이탈리아 여행 갈 때 매운 파스타 많은가요? 저는 그런 줄은 몰랐는데 이걸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달콤한 파스타. 이 시대에는 설탕도 파스타 요리에 썼습니다. 설탕이 없던 시대에는 벌꿀이 유일하고도 귀한 감미료였죠. 중세에는 무엇보다도 대지를 울창하게 덮은 숲에서 야생 벌집을 찾아 꿀을 얻었습니다. 머지않아 주로 북방 유럽 숲에서 양봉을 시작했는데 영주가 이를 삼엄하게 감시했다고 합니다. 사탕수수 재배는 그 이후로 이제 시작이 돼서 설탕은 중세에서 약품이나 향신료로 취급되었고 귀족이 아니면 구경하기 힘들었습니다. 파스타에 설탕을 넣은 것도 귀족뿐이었겠죠. 요리사 마르티노는 시칠리아의 마케로니 요리법에 파스타를 작은 접시에 담고 나서 강판에 간 치즈를 충분히 얹고 생버터와 달콤한 향신료를 뿌리라고 썼습니다. 이 텍스트만 딱 봤는데도 되게 침이 넘어가네요.
그 후 근대를 거쳐 설탕과 계피는 치즈와 함께 파스타에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됩니다. 아, 이 맛은 엄청 단 그런 맛있는 맛일 것 같습니다. 제이스님도 우리의 김치도 원형은 백김치였다고. 그쵸? 고추가 들어오부터 빨개졌죠. 이러한 단맛 파스타의 흔적은 현재 생각지도 못한 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달콤한 파스타인 마케로니가 프랑스어 마카롱이 됐다고 하네요. 신기하지 않나요? 마케로니가 마카롱이라는 언어의 어원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드디어 토마토와도 만나게 되는데요. 대항해 시대와 더불어 구대륙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야채가 몇 가지 들어와 이탈리아의 식문화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개중에 이탈리아 요리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막중한 지위에 오른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토마토의 원산지는 안데스 산맥, 서쪽 비탈인 페루와 에콰도르고 여기에서 중앙아메리카로 퍼져갑니다. 그 후 스페인을 경유해 유럽에 들어온 것이 16세기 전반인데 처음에는 진기한 관상용 식물일 따름이었죠. 이탈리아에 토마토가 들어온 것은 1554년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먹지 않고 관상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용감한 시에나의 의사 안드레아 마티올리는 1554년에 가직과 식물인 가지와 함께 황금 사과인 토마토를 면밀하게 감찰하고 나서는 먹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마토에 올리브유, 후추, 소금을 넣어 가열하거나 삶은 토마토를 잘게 썰어 올리브유나 버터에 튀긴 다음 후추나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했지요. 저 오타 찾았어요. 후추인데 후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견지명이 있는 이 조리법은 나중에 토마토의 기본 조리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16에서 18세기 요리사들이 꺼리는 바람에 이 조리법은 빛을 보지 못했죠. 토마토 소스가 탄생한 경위를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 외에도 옥수수와 감자도 이 시대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파스타가 발전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재료였대요. 그죠? 제이스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요리 되게 고급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지님 파스타 해먹을 재료가 집에 있으신가 봐요. 제 동생이 요리를 하거든요. 가끔 냉부회를 보면 좀 그 비슷한 걸 시전해줘요. 그래서 그때 되게 잘 보이면 저녁에 파스타를 얻어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옥수수는 일찍이 1493년에 콜럼버스 덕분에 유럽에 옮겨 심어져 금방 유럽 토양에 적응했습니다. 16세기 초에는 스페인에서 재배하기 시작했고 1530년이나 40년에는 베네토 등 북이탈리아에서도 재배가 이루어졌죠. 옥수수는 다른 곡물의 대체식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잎은 가축의 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착한 곡물이네요. 그리고 감자도 새로운 작물이었습니다. 1530년에 스페인 사람이 신대륙에서 맨 처음 접한 이후 16세기 말에는 감자는 스페인을 매개로 유럽 각지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감자를 보고 곧바로 열광한 것은 영국인 뿐이었죠. 그래서 감자 처음엔 안 먹었대요. 근데 18세기에 대해서야 식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8세기에 발생한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 감자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이죠. 공권력을 필두로 해서 지식인이나 토지 소유자는 식사 메뉴에 감자 요리를 올리며 감자를 선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먹을 것이 못 된다고 손도 안 대려던 농민들은 그제야 감자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식탁에도 올렸죠. 네, 여러분 혹시 며칠 전에 제가 프로 작가의 탐나는 글쓰기 소개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거기에 이 감자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 감자를 먹으라 하니까 농민들이나 빈곤층? 네, 서민들이 안 먹었대요. 근데 귀족들이 감자를 귀족들만 재배하게 하고 그러니까 왕궁에서만 재배하게 하고 감자를 못 훔쳐가게 감시를 세웠더니 야금야금 감자가를 먹게 되면서 그런 프리미엄 마케팅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읽었거든요. 얼마 전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렇다고요. 네. 감자는 밀가루나 빵가루를 대신하면서 특히 북이탈리아 파스타 문화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가 됐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천대받던 감자는 오히려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요리 재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뇨끼라는 파스타의 주재료로 등극하면서 실로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뇨끼를 못 먹어봤는데 어제 어떤 분이 뇨끼를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진원님은 제 동생은 남동생이에요. 저는 요리를 못하고요. 제 남동생이 요리를 잘합니다. 진원님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남이탈리아에 수탈당하는 시대인데요. 그때 토마토 소스가 등장합니다. 17세기 말 나폴리에서 탄생했다고 해요. 남이탈리아는 중세 초기부터 근대까지 끊임없이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16에서 17세기에 거쳐 나폴리 왕국은 정치적으로 극심하게 암울했습니다. 본국인 아라곤 왕국과 카스타야 왕국은 국왕끼리 혼인 관계로 결혼해서 스페인 왕국이 되었고 1516년에 두 나라 왕의 손자로서 명문가인 합스부르크가의 대를 잇는 카를로스 1세가 스페인 왕위에 올랐습니다. 3년 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선거에서 프랑스의 국왕 프랑스와 1세를 누르고 황제 카를 5세가 됩니다. 그러나 본국이자 제국 정책의 기둥이 되어야 할 스페인 왕국은 재정 적자가 막심했고 나폴리 왕국까지 그 덤터기를 쓰게 됩니다. 나폴리 왕국은 멀리 떨어진 스페인 왕국의 변경에 위치한 시골로 여겨졌는데 스페인 부왕이 다스렸을 뿐 아니라 관리는 언제나 외국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군주를 위해 남이탈리아의 경제적 자산을 수탈할 계획만 생각했습니다. 한편 농민과 도시 노동자는 궁핍한 생활로 신음했습니다. 인구 대다수를 차지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가 1585년 평민총대 스타라체에 의한 폭동, 두 번째가 1647년 마사니엘로의 반란으로 이것은 둘 다 식량 부족과 굶주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진님 말대로 감자를 전쟁 때 준 게 포만감 짱이라서라는 말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감자가 보급이 됐겠죠. 15세기 후반에서 17세기까지 스페인이 지배하는 나폴리 왕국 수도에서는 사람들이 만자폴리아, 즉 채소 먹보로 불릴 정도로 브로콜리나 양배추 등 잎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일반 양배추 외에도 브로콜리, 꽃양배추, 방울양배추, 사보이 양배추, 정양배추 등 다양한 종류의 양배추를 밤마다 재배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이런 채소를 먹었을 뿐 아니라 삶은 양배추에 소금이나 후추, 올리브유, 약간의 레몬즙만 넣고서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할 것 없이 매일같이 양배추를 식탁에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나폴리 사람들이 양배추만 먹은 것은 아니고 육류도 상당량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리 사람들은 채소에 고기를 곁들인 오랜 식생활에서 파스타 중심의 식생활로 옮아갔습니다. 베르미첼리라는 스파게티가 나폴리 일상 음식으로 뿌리내린 것은 마사니엘로의 반란이 일어났던 1647년 이후였습니다. 그때부터 나폴리 사람들은 만자 마로케니, 즉 마케로니 먹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만자 마케로니. 앞에서 말했지만 이 마케로니는 지금의 마카로니가 아니라 파스타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민중도 겨우 먹을 수 있게 된 파스타가 주식 메뉴로 승격해간 것이죠. 그리하여 파스타는 이탈리아 각지 그리고 유럽 각국으로 수출되기에 이릅니다. 네, 제이슨님 말대로 이 야채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소화력이 막강했겠죠. 연결 신호가 약합니다라고 떠서 잠깐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됩니다. 나폴리의 위장을 채운 영양식. 17세기에 나폴리에서 파스타가 보급된 것은 왜일까요? 15세기에 7만 5천 명이었던 나폴리 인구는 17세기 중반에 4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잠겨서요. 이런 가운데 도시 인구의 급증과 영양 부족의 방책으로 파스타 보급이 이루어졌습니다. 17세기 후반에 북이탈리아가 농업 기술을 개량하고 관계시설을 도입해 수확률을 눈에 띄게 향상시킨 반면 진취적 기상이 부족한 남이탈리아 봉건 영주들은 토지 경영이나 농업 개선에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도시 나폴리에는 광대한 왕국이 거들인 풍요로운 농장으로부터 식료와 원료가 속속 모여들게 되었죠. 이렇게 도시 빈민층, 그나마 여유가 좀 있는 빈민층의 식사로 현지에서 만들어진 파스타가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나폴리 사람들은 일찍이 16세기 시칠리아 사람들에게 전수받은 마케로니라는 이름을 이번에는 자신들이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 18세기에는 이탈리아 모든 사람의 식탁 위로 파스타가 들어갔대요. 중세 시칠리아와 베네치아에서 시작되었다곤 해도 근대 파스타 보급에는 나폴리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18세기의 나폴리에서는 노점이나 포장마차에서 큰 냄비를 걸어놓고 파스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른바 최초의 길거리 음식이라고 해야겠죠. 나폴리 사람들은 처음에 아무 양념도 하지 않은 면에 후추와 치즈가루만 뿌려 손가락 끝으로 솜씨 좋게 둘둘 말아먹었습니다. 좀 지저분했을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 다 손으로 지금 먹고 있는데 안 씻었겠죠? 파스타 가게 옆에는 갈아놓은 치즈가 늘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리고 네, 태영님 느릅나무를 다려 먹으면 좋은가요? 네, 구해봐야겠네요. 나폴리의 파스타를 보급하는 데는 기술 혁신도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요. 18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 증기와 전력으로 움직이는 그라몰라라는 반죽기계와 토르키오라는 압착기가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폴리에는 빈궁하고 비참한 민중을 대변하는 도깨비, 신화 같은 게 있었대요. 바로 풀치넬라입니다. 풀치넬라는 언제나 굶주려 있었죠. 18세기는 물론이고 특히 19세기 이후 나폴리 희곡에는 풀치넬라가 함께 언제나 마카로니 또는 마케로니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픈 풀치넬라는 항상 마케로니를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연인 클라리치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풀치넬라요, 당신은 무슨 꿈을 꾸시나요? 풀치넬라가 대답합니다. 꿈에는 커다란 접시에 담긴 마케로니가 나온다오. 위에는 고기 완자를 얹었지. 손을 뻗어 마케로니와 고기 완자를 집어먹기 좋게 적당히 들어올린 다음 이렇게 돌려서 입속에 쏙 집어넣지. 이런 희극 대사가 있다고 해요. 그만큼 서민들은 마케로니를 풍부하게 먹는 게 꿈이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맛있어서. 토마토 소스의 탄생. 나폴리 사람들이야말로 토마토라는 재료를 이탈리아풍으로 부활시켰다고 할까? 바로 나폴리에서 토마토 소스가 탄생한 것입니다. 도시 귀족의 요리사로 활약한 안토니오 라티니의 스페인풍 토마토 소스 요리법 덕분에 토마토 소스는 시대의 총알처럼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선 완숙 토마토를 숯불에 살짝 구운 다음 껍질을 벗기고 칼로 잘게 다집니다. 여기에 다진 양파, 후추, 백리향 또는 피망 등을 섞어 풍미를 더하고 소금과 기름, 식초로 맛을 냅니다. 이 요리법은 보존식품으로서도 창창한 앞날을 보장받았대요. 그리하여 18세기 후반에는 파스타와 토마토가 완전히 짝을 이루고 나폴리는 이탈리아에서 파스타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했죠. 19세기 초에는 행상인이 돌아다니며 토마토 소스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마토 소스가 나폴리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기 치즈, 이 소스 이름만 들어도 리코타 치즈 이것도 다 이 시대에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게 등장하는데 조금 우리 귀족의 파스타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귀족들이 먹었던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중세 유럽에는 농민과 영주 그리고 농민은 다시 소작농과 농노로 나눌 수 있는 거의 영주를 위한 시대였죠. 그래서 서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가난했고요. 그러면 우리 귀족 파스타를 좀 볼까요? 사실 여기 재밌는 이야기, 유럽에서 전해지는 우화 속에 등장하는 파스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좀 재밌는데 궁정에서 먹었던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엘리트 계층은 파스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볼까요? 농민은 잡곡, 콩류, 채소, 치즈 같은 유제품을 주식으로 먹은 데 비해 귀족은 비천한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육류와 흰빵을 배불리 먹는 지위를 누렸죠. 그런데 중세 말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거쳐 교황이나 왕후의 궁정에서는 요리사가 두드러지게 활약하면서 갖가지 요리법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 재밌었던 게 이걸 보면 이 농민들이 먹는 것들이 요즘 말하는 웰빙 식품이어서 농민들이 더 오래 살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귀족들은 밀을 먹잖아요. 흰 밀가루. 근데 그게 되게 오늘날 몸이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그 건강식, 웰빙식을 먹었던 게 농민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 군주들이 황제나 교황으로부터 봉건적 칭호를 하사받으면서 정식으로 군주국이 됩니다. 밀라노의 비스콘티 가문, 만토바의 곤차가 가문, 페라라의 에스테 가문,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등이 군주가 되었죠. 그들 군주국의 중심 도시에는 으리으리한 궁정이 들어서고 그곳에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황의 궁정도 역할은 같았죠. 궁정은 당시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었고 이곳으로 예술가나 학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러한 군주들은 후견인이 되어 학자나 예술가들을 보호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와 역사의 중심을 인간을 두는 학문, 그리고 언어 문헌과 시민 도덕을 융합하는 운동인 인문주의가 꽃을 피웠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예술이 흥성했지요. 이러한 흐름에는 고전시대의 문헌 및 문화의 재발견, 과학과 기술의 일대 진보도 한몫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다른 나라를 앞질러 15세기의 중세적인 윤리나 봉건적인 정치와 사회체제로부터 비약한 르네상스라는 문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분명히 풍요롭고 우아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문화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자유를 제한당하고 그저 입에 풀칠하는 데 급급한 현실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얘기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사실 소개할 이런 거 재밌는 거 많잖아요. 많은 요리법, 고기한 만두 파스타, 그리고 곁들이와 코스 요리. 이 시대에 그 궁정에서 코스 요리가 발달했대요. 그래서 이탈리아 요리의 코스 요리인 안티파스토 전체 요리, 프리모 피아토 첫 번째 요리, 세콘도 피아토 두 번째 요리, 돌체 후식 이런 것들이 이 19세기 중반 이후에 정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한 사람씩 정해진 요리를 순서대로 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한꺼번에 많은 요리를 식탁에 늘어놓는 방식이었고 그 다종다양한 요리 접시가 차례차례 실려 나왔대요. 연회에서 굉장히 막 풍요로운 그 귀족들의 삶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죠. 그러면서 다양한 요리법이 발달해서 파스타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서민들은 굶주림과 역병을 겪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귀족의 얘기는 못했네요. 그러면서 재밌는 게 전 두 가지 사실이 재밌었는데 이 작가가 요리에 관련된 분일 줄 알았는데 그림 이쁘죠? 역사가였다는 게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설명하는 내용이 슬로우 푸드로서의 파스타라는 점이 전 되게 와닿았어요. 보다 보니까 네, 이제 보다 보니까 그 농민들이 먹었던 파스타가 굉장히 웰빙식이었구나. 그래서 슬로우 푸드라고 여기서 소개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탈리아에서 그 파스타가 굉장한 슬로우 푸드라고 보고 그 맛있다, 보기 좋다, 바르다라는 것을 슬로우 푸드의 세 가지 원칙으로 해서 파스타를 부흥하려는 운동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림 예쁘죠? 그래서 이 농민들이나 이 서민들이 먹었던 음식들이 굉장히 사실은 몸에 좋은 것들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리의 그런 얘기와 함께 역사의 얘기도 맛있게 풀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이 어땠나요? 좋았나요? 괜찮았나요? 좋아요를 뿅뿅뿅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제이스님 커피는 언제 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제이스님 생파스타 종류일까요? 라고 했는데 어제 소개해드린 거 보면 뭐 생파스타와 건조파스타는 약간 그냥 두 가지 종류로서 계속 존재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파스타가 꼭 슬로푸드다 뭐 이런 얘기는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요리 재료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커피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뭐 그런 것도 궁금하다고 했는데 어떤 하나의 그 음식이나 요리로 보는 역사 이야기 이게 훨씬 더 잘 이해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가끔 역사 얘기를 소개해드려도 재밌을까요? 네, 그렇다면 종종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수요일까지 저는 오늘 방송을 마쳤고요. 목요일이랑 금요일은 방송이 없는 거 아시죠? 저는 토요일에 또 다시 재밌는 책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인데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토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